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오늘은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오전 출국 모습부터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순방 일정에서 일본을 먼저, 미국보다 먼저 가는,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여정은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갔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지지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매우 다양하게 지금 카드가 있고 어떤 의제가 구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제1동포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일본을 찾았는데 네. 일본을 먼저 갔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일정상 뭐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관세 정책이나 또 안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다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뭐 헤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는 미국 하나만 잘 지내도 우리가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뭐 경제도 뭐 든든했는데 이제는 미국만 믿고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돈독히 해놓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한일 간에 잘 지내는 걸 바라고 있고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미국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고 최근에도 광복절 때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일본도 뭐 사죄 뭐 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뭐 10여 년 만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활발히 해서 실익을 증진한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돈독히 하고 셔틀 외교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정해져 있었고 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맞습니다. 이제 잡혔는데 미국보다 먼저 가기로 나중에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전에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 합의라든지 이것들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혔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도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뒤집는 굉장히 뜻밖의 발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뜻밖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충분히 예상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충분히 예상은 못했지만 예.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대전략 기조가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네.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국민의 전체 이익을 고려할 때 국가 이익으로 이 과거의 한일 간의 합의를 지키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러나 뭐 감성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일본의 그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손상당한 그런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일본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옳다. 이분들의 어떤 그 권위와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예.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신인도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이 미국만 믿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받음으로써 일본의 전향적인 향후의 태도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따라서 지금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조금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본의 사과나 뭐 반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또 아주 그 착실히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직 위안부라든지 좀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네, 우리 불만이 정부가 막 표출되고 있죠, 보다듬어야 할 사실. 문제다. 예. 예.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국익 전체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결단이지만 그 과거의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 네. 뭐 마음 편하게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사과와 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된 일본의 입장을 좀 기대하고 있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렇다면 그런 보다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성에 대해서? 나오기를 상당히 뭐 기대는 하는데요.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네. 지금 이 회담이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해서 된 회담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 가는 와중에 거기 들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준비가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사과를 하면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본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이를테면 뭐 김대중 오부치 2.0 뭐 예. 그런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네.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네. 과거는 과거고 이제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취지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 회담에서 미래 얘기도 좀 나오겠죠. 뭐 경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나요? 주로 미래를 보고 하는 회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협력이 지금 한국의 재계하고 일본의 재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예.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이 그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 또 무역 증진 이런 거, 그리고 뭐 워킹 할러데이 뭐 이런 비자 문제 네. 이런 것도 청년들의 교류 이런 것을 증진하기로 이미 양 지도자들이 거의 그 공동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시바 총리는 지지율 만회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북한하고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뭔가 회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정부가 지지선언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대화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또 지지해 준다면 우리도 좋겠죠. 그런 공통점이 많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쉽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이면 바로 또 미국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경제, 통상, 수장들이 벌써 일찌감치 지금 미국에 급파가 됐습니다.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뭔가 좀 잘못 돌아간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의전상으로는 이례적이지만 예.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한일 간에는 외교 그 현안이라고 해서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끼리 그 우위를 돈독히 하고 셔틀 외교를 다짐받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일단 만남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난 게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합의할 사항이 대개 다 이미 다 제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는 합의가 미리 다 됐으면 좋았겠지만 예. 워낙 큰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25%에서 15%로 내리긴 했지만 아직 적용도 안 되고 있어요. 후손분이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현대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25%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15%로 약속만 했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관세 뭐 100% 매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주한미군 감축할지도 모른다는데 전혀 뭐 그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대북 억지에 중점을 뒀다가 중국 견제 쪽으로 바꾸겠다. 예. 또 주한미군 뭐 규모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뭐 900%를 올려달라. 9%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0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 하나하나 큰 주제들이에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인데 이것도 100%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그 심각한 주제들이 있고 관세 협상에서도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 저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했다라 그러고 네. 우리 정책실장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는 우리 양보한 거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쌀 소고기 개방은 절대 없다 이렇게 거의 못 없다 그랬는데 박았잖아요. 예.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다음에 알래스카 투자 트럼프는 계속 바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또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외교부 장관이 굳이 일본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실용 얘기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면 진작에 직항편 끊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맞습니다. 왜 직항편을 못 구해서 갑자기 막 부랴부랴 경유표까지 그래서 이제 뭐 구해서 갈 산자부 정도라면. 장관이라든지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리 다 가 있거든요. 네. 가 있는데 거기서 원활하게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도 여러 가지 합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미국과는 합의해야 될 의제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제 수장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들리는 바로는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일단 쌀 소고기 개방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때 관세 협상했는데 그 이후에 또 후속 논의도 얘기할 게 많고 투자금을 어디까지 할지 얼마까지 할지 개방은 어디까지 농산물을 할지 이게 충분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부자나라고 군사력도 세계에서 제일 세고 그런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방주의가 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나토의 그 27개국들 그 회원국들도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예. 뭐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정도나 좀 이렇게 맞상대를 할까 다른 나라들은 다 전부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과 같은 것도 25% 사실 한미는 관세가 없는 거예요. 없었죠. 0에서 없는데 시작을 갑자기 했죠. 25% 예. 매겨놓고 15%로 10% 내려주고 굉장히 선심 쓰는 예. 척 하는데 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실용 외교 측면에서 보면 어떤 뭐 상황 환경이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협상 전략으로 한국에 가능한 최대한을 얻어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이게 불명확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가를 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 지금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는 건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에 복선을 깔아놨어요. 뭐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될 텐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오는지를 지켜보겠다. 예.
얼마나 부담됩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저 상황이네요. 재계 인사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회의도 해가지고 예. 어찌 우리가 좀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재계의 그 인사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 다시 수행해서 다 따라가는 건 자기들 기업들도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가가지고서는 뒤에서 이렇게 돕고 옆에서 돕고 이렇게 위해서 이제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과거처럼 이렇게 원활한 정상회담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캐나다, 멕시코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네. 그 쿼드에서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인도한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50% 관세를 매겼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처럼 그렇게 특수한 그 상황이 있는 나라도 50% 관세를 매길 정도니까 우리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트럼프가 화가 나서 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그 대통령이 잘 말씀하고 현명하게 회담을 하고 오시기를 예.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네. 다른 나라들이 겪은 걸 보면 네. 참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되고 이번에 처음 보잖아요. 네. 워낙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 상황, 예측 안 그렇죠. 되는 이 스타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달 전에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유세하시냐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취임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G7 회담에 참석하냐 캐나다 가셨잖아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뭐 큰일 났다 그러고 갑자기 그냥 급거 가버렸죠. 귀국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축구를 하는데 럭비공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 예측이 공이 불가능하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몇 가지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가 틀리는 거 얘기해도 바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그거는 말아라.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이 다 밝혀준다. 어. 굳이 틀린 거 뻔한데도 굳이 그걸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칭찬을 좀 해줘라. 오. 예, 첫인상이 중요하다. 예. 그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노벨 평화상 타고 싶어하고 김정은 만나고 싶어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남북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남북 간의 관계로는 잘 안 뚫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뚫어주면은 우리도 덩달아서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는 식으로 양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김정은도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지금 남북 관계도 지금 얽혀 있는데 그것도 풀어나가는. 예.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시길 바란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 예. 뭔가 뭐 들어먹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또 같이 테러를 당한 경험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 얼마나 큰 경험, 엄청난 경험인데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공통점을 잘 살려서 자신감 있게 회담을 하시면 트럼프가 오히려 환대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정상은 동등한 관계이니까요. 네. 뭐 심기를 좀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게 약간은 좀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심기도 심기지만 중국 측도 챙겨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 외교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건데 네. 중국에서는 서열 1위 시진핑 주석도 안 나오고 2위도 안 나오고 3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은근히 이거 중국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한미 관계가 워낙 지금 뭐 급하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이걸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승절 기념일날 또 국회의장님도 가시니까 예. 우리가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은 한미 동맹이 대전략의 주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다지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좋은 그 케미라 그러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중 노선에 서지 않는 거 그것만 지켜오셔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강경한 정책을 하는 게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반중 노선에 서지 않는 것만 확실히 그 선만 긋고 와도 예. 저는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이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덤이라 그러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상, 원자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력 그 발전소를 4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는 원자력 건설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 우리가 원가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엄청난 있겠네요. 원자력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철이나 농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진전을 하는 성과를 거둬오면 이건 완전히 덤이죠.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안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로 뭉쳐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헌 제27조 2에 의거하여 최고위원으로 신동욱 후보, 김민수 후보, 양양자 후보, 김재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입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당대표 후보 중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국에는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26일로 일단 넘어가게 됐어요. 김앤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두 후보가 결국에는 올라오게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처음 전당대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좀 쉽게 낙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예상이 많았고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어떤 대선 때 또 대선 후보로서도 영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상을 했었는데 전당대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장동혁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한 사람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거다. 결국은 1, 2위가 이제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26일 날 예. 새롭게 이제 다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찬탄 반탄 구도로 흘러왔던 국민의힘의 이 구도가 지금은 이제 반탄 대 반탄의 대결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상당히 안타깝죠. 이 다시 국민의힘이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했다면 양상은 좀 더 달라졌겠죠. 그러면 결선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결선까지는. 예. 네. 근데 뭐 나중에 결과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다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 예. 또 시종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상 옹호하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어찌됐든 이 반탄을 표방했던 두 후보가 결선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1야당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런 강성 지지자 층에 휘둘려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좀 뭔가 새롭게 개혁하고 좀 뭔가 보수도 좀 합리적으로 전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지도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또 이번 전당대회가 전환길에 의한 당 전당대회였다라고 할 정도로 전환길 씨에게 또 휘둘리는 참 이런 모습이 결국 끝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합리적인 보수층의 대거 이탈. 이번에 그 작년의 전당대회보다도 훨씬 투표율이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낮아졌던 대부분의 당원들이 아마 탄핵에 찬성했던 당원들이 아니냐, 또 지지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한동훈을 지지했던 또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그 당원들이 계속 투표가 낮다면 좀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가깝고 좀 더 강성 거구 세력에 가까운 장동혁 후보에게 또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 선거도 있었잖아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반탄 진영의 후보가 3대2로 더 많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아직 뭐 당대표 최종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반탄 후보가 될 테니까요. 반탄 후보들에게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탄핵 관련해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파 보수 진영 내에 이 탄핵이 맞느냐 하는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탄핵을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조차도 탄핵이 이제 3번 이루어졌습니다만 한 사람이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이제 발의됐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뭐 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왜 우파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만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었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아쉬움과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비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 특히 또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어둡게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직까지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어떤 진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악수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강공 모드를 계속함으로써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제 3대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좀 조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전 전국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굉장히 이제 저변에 깔려서 이런 두 가지가 많은 지지자들과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어떤 찬성했던 조경태, 안철수 후보보다는 압도적으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좀 지지세가 몰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결정되지 않은 것이 탄핵으로 인해서는 좀 중립 내지는 찬성 쪽에 있는 지금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 그리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으로서 두 사람이나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도는 당원들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파이기는 합니다만 또 찬탄 진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저는 9박 10일 동안 당사를 지키며 특검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감견을 외쳤습니다. 이 당과 500만 당원 동지 여러분을 지켜내겠습니다. 부모님을 불러라고 할 것인지 내부 통계자를 정리하고 단일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혁신을 선택해 주십시오. 불러라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이제 중요한 건 26일 결선 투표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일단 찬탄 진영에 대해서 좀 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장동혁 후보는 거의 당을 나가라 하는 수준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글자 그대로 두 후보의 말을 그대로 이제 믿는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이준석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좀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하고 있는 어떤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장동혁 후보에게도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이런 좀 태도가 강성 지지층에게는 또 실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어떤 강성 지지층들은 오히려 또 장동혁 후보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세력이 조금 더 커지느냐 따라 가지고 결선 투표에서 어떤 유리한 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아예 이제 찬탄 진영의 사람들은 아유 이제 뭐 전당대회 더 볼 것도 없고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후보가 소위 역전승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장동혁 후보를 바라보는 찬탄파 당원들이 아니 처음에 작년에 전당대회 때는 한동훈 전 대표와 런닝메이트를 해서 그 덕에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요. 예. 또 뭐 상당히 가까웠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또 탄핵 반대쪽으로 돌아섰다가 이번에 그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황실장을 맡았다가 또 한참 되니까 후보 단일화 입장에 서서 또 김문수 후보에 등을 져서 소위 이제 좀 장동혁 후보는 상황에 따라서 배신을 너무 잘한다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일부 받고 있는데 찬탄파 당원들이 아 저분은 이번 기회에는 좀 너무 괘씸하다 배신을 너무 자주 한다 막 이렇게 보고 투표해서 그래도 한동훈과 함께 포용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그래도 뭐 차악이니까 찍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돌아서 대거 투표에 돌아선다면 네. 또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내일 모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두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다 친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장 최측근인 김건식 그 후보가 아깝게 또 낙선해 버렸습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가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좀 뒤에서 움직인다면 김문수 후보가 그 덕에 찬탄파 당원들의 투표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덕을 볼 가능성은 있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까요? 뭐 점심도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한동훈 전 대표가요? 아니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그게 이제 간접적인 뭔가 또 메시지라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한 이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래도 너무나 극우스러운 장동혁 또 배신자 프레임 또 다른 배신자 프레임에 있는 그 장동혁 후보보다는 그나마 뭐 안고 가겠다는 김문수 후보가 낫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당원들이 다시 투표에 참여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고 뭐 두 분 다 똑같다. 네. 아이고 막 투표 안 할란다. 아이고,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돼서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장동혁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는 막 이런 형국으로 봐집니다. 예. 그렇죠.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오늘도 또 TV 토론 하셔야 될 텐데 금방 식사하고 이제 준비하셔야죠. TV 토론도 이제 그런데 이게 뭐 통합을 하자 그러면은 또 그냥 왜 통합을 하냐 또 이렇게 나오고. 뭐 아니 그런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게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다를 것도 없는데 예. 그죠? 좀 이렇게 합쳐지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연대 관련한 부분 없으셨어요? 연대는 뭐 안철수 후보가 특별한 뭐 그런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우리가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본경선 끝나자마자 다음날 회동에 나서신 이유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 회동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회동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을 하고 그리고 또 계엄 옹호와도 절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 어제 막 전당대회가 있었고 결선에 오른 사람과 결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오늘 낮에 만나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는 뭐 누구를 지지하려고 막 이렇게 만났던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어제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후보가 같이 결선에 올라온 후보와 만났다는 것은 뭐 명백하게 간접적으로 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영향이 이제 얼마나 될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떨어진 후보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얼마만큼 또 결선 투표에 참여할지 뭐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이렇게 오찬 회동이 간접적인 뭐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원이다 이런 어떤 시각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아마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거의 뭐 명백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설사 지원 사격을 하더라도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되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만 좀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의힘을 아주 뒤흔들었던 전한길 씨가 또 막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한길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 전한길의 영향력이 뭐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전당대회. 그죠? 또 안철수 표현에 하면 친길계가 되느냐 반길계가 되느냐 이 정도로 전한길이 이번에 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이슈를 선점했다. 전한길이가 이슈를 선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요? 첫 번째 대구 전당대회 때 뭐 배신자 논쟁 때문에 김건식하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다가 전한길이 중징계 될 줄 알았는데 경징계로 끝났고,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속에서 저와 전한길 뉴스 우리 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얘기 나눈 걸로 봐서는 찬탄계 표심도 좀 흡수를 하고 안철수 의원도 오늘 만나고 이런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결선에서 좀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장동혁 후보에게는 전한길 씨가 있잖아요. 전한길 씨를 등에 업고 지금 계속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추세 무시할 수 없다. 열어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 후보는 거의 뭐 전한길 후보의 전폭적인 지지
또 강성 지지자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처음에는 거의 뭐 미미한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가 급상승했거든요, 지지율이. 그래서 뭐 역전승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와서 결선 투표까지 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유튜브와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 전폭적인 지지 때문인데 아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은 한동훈 후보가 뒤에서 안 움직일 것이라 했는데 예. 전한길 씨는 저렇게 앞에서 전면적으로 끝까지 결선 투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동영 후보 당선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인데 만약에 장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당내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식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최측근 후보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고 예. 지금 장동영 후보는 공공연하게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은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부 총질을 한 대상자 중에는 뭐 이번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뿐만 아니고 크게 보면 한동훈 후보도 겨냥한 말이거든요. 그 왜 탄핵에 찬성했느냐 또는 왜 특검법에 찬성했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장동영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잘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당 안에서 못 버틸 정치적 환경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또 조경태 후보뿐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와도 함께 하겠다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당선되는 것이 대표가 되는 것이 정치적 공간이 좀 더 넓어진다. 그래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은근하게라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측면 지원은 분명히 할 것이다.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낫겠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결선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최종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면 혹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전한길 씨를 앉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한길 강사가 그 탄핵 국면에서 우파 보수 진영의 빅스피커로 이제 탄생한 건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을 좀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인식이 들면서 그게 장동혁 후보와 당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아주 뭐 열성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좀 우호적인 그런 감정은 있지만 지금 뭐 79% 지지한다 뭐 이런. 김문수 후보 그 당사에 와서 네. 내가 그 장동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그런 이런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문수 후보도 지지한다는 그런 어떤 뜻도 피력을 했었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뭐 약간 또 다른 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파 보수 강성 유튜브들이 대체로 뭐 전한기 씨에 떠나서 강성 유튜브들이 대체로 지금 장동혁 후보를 조금 지지하는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전한길 강사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또 나름대로 큰 강점이 있는 게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2004년도 또 공관위원장으로서 당 관리, 공천을 또 잘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서 이렇게 어려운 당의 형국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당원들이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당을 굴리는 건 또 그런 문제고 더 나아가서 어찌 됐든 누가 됐든 강성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는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도 당대표가 강성으로 좀 분류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강성, 민주당도 강성. 앞으로 국회 전국은 어떻게 될까? 글쎄요, 뭐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렸다 봅니다. 뭐 장동혁, 김문수 후보 중에서 어느 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가 예.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민생 정치가 실종되고 예. 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자꾸 뒤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또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입장인데, 자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반탄파 또는 친윤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자꾸 과거로 회귀해서 계엄을 사실상 옹호한다든지 탄핵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이런 시각에서 자꾸 이제 강성 지지자 측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 나간다면 서로가 너무나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정치의 실종이 올 수밖에 없고, 여당에서 뭔가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야당이 너무나 거구스러운 이런 지지자들에게만 어필하는 이런 이제 당 지도부의 운영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 자체가 없다. 마주 앉아서 네. 정상적인 정치, 민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도 야당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또 뭐 여당은 여당대로 또 강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당대표의 강한 발언만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들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나가면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태세를 좀 먼저 갖추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예. 그래야만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뭐 집권하자마자 야당 대표를 국회에서도 초청했고 또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까지 같이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협치 의지가 확실합니다. 또 야당과 전체 국정을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같이 풀려는 의지가 맞기 때문에 여당도 그런 뜻에 대통령의 뜻을 받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야당의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좀 더 열린 자세, 국민들 상식이 맞는 정치 협치의 자세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협치와 정치의 복원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여야 협치는 야당보다는 이제 여당이 먼저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노력은 1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하고 뭐 밥 안 먹었다고 그게 뭐 협치의 노력을 보이는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일단 입법 폭주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노란봉투법을 지금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좀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바로 이전에 방송3법이라든지 입법 폭주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법을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다수당의 의석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강행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이 결국은 제대로 경영하거나 투자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자세는 여야 협치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이런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3대 특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심지어 당사에 난입을 해서 당원 명부까지도 지금 압수수색하려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위원 정당 뭐 해산 운운하는 이런 어떤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치를 하려고 하면 여당의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뀌어야지 실질적인 그런 어떤 협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잘해야 된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벌써부터 좀 협치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에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특별 사면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파가 큰 거라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등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왕
뭐 이번 연말에 할 바에야 그러나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좋은 건 아니겠는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빨리 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야기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좀 놀라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이 정도로 빠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라고. 뭐 보시는 어느 정도 거예요?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한 4~5%는 빠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4~5% 정도 하락을 한다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몇 이렇게까지 퍼센트 더 빠질 빠졌죠. 그러니까 2주일 사이에 뭐 7%, 8% 빠졌다는 것은 실제 민심에서는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돼야 7, 8%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고, 그러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조국 전 대표께서 사실 거침없는 행보를 연일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사면을 예측하면서도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좀 비공개 행보를 좀 많이 하고, 오히려 지지자들이나 또는 또 반대나 또는 우려스럽게 바라봤던 그런 유권자들도 좀 만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뭡니까 로키의 행보를 좀 하면서 나중에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복귀하지 않겠나 이래 봤는데, 사실 저도 놀랄 정도로 막 연일 계속되는 그런 행보를, 강폭 행보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솔직히 더 이제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내외에서 상당히 지금 사면을 촉구했던 의원들조차도 아주 노골적으로 좀 자숙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이런 그 강폭 행보라는 것이 결국은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의식한,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좀 더 선명성을 보여서 호남에서의 큰 지방선거의 성과를 좀 계산하면서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당의 전 대표고 또 앞으로 당의 대표로 복귀할 것이 확실한 분이 뭐 선거를 의식해서 특정 지역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는 맹분입니다. 네. 그 맹분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그 근거 있는 맹분을 가지고 그렇게 차곡차곡 해야지, 만약에 이제 제 분석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정치 정서에 기대는 것만 중심으로 간다면, 그럼 서울의 민심은, 영남의 민심은 그러면 도외시하는 것이냐, 그럼 거기서 선거를 치룰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벌써부터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조국 전 대표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네. 측면에서 조금은 더 신중한 행보, 로키 행보가 좀 요청되는 시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건 대통령실에서는 지지율이 빠질 거를 예상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사면을 강행한 이유, 어차피 이제 임기 내에 해야 할 거 초반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조국 사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거의 숙제처럼 여기고 있던 거예요? 물론 뭐 여건의 요구도 있었지만,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문자 주고받는 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그 야당 대표로서 사면해 달라고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꼭 여건만의 요청이 있었다기보다는 야권의 요청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례적으로 집권 초기에 두세 달 만에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할 수밖에 없다면 한 몇 개월을 당겨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 초반에 뭐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한 좋은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봤는데, 그러나 또 곱지 않은 시선이 분명히 예상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지율이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함으로써 우리 범 여권 전체가 이번 계기로 해서 정권 초반에 좋은 면도 많았지만 그러나 뭐 인사 논란이라든지 또 주식 양도세의 강화라든지 또 이춘석 전 의원의 사태라든지 뭐 이런 자꾸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 이렇게 또 포함해서 하락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시면 대통령과 여당 모든 범여권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민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과 행보들을 전면에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50%대 나오는 거는 허니문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물론 조국 사면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허니문이 끝났으면 앞으로 지지율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로 들리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은 이제 그 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는 51%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하락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집권 여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조금 전에 조국 그 사면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대주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 지금 이제 정권의 좀 무능함이 좀 그대로 좀 드러났다. 그다음에 또 그 강선호 의원의 어떤 갑질 어떤 그런 공방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끊임없이 지금 장관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발언들 이번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그 정의 대통령 서거를 뭐 탕탕젤로 하자는 등 등등등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국 사면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을 누구나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죠. 조국 전 대표가 뭐 조용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리라고 누구도 뭐 다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정권 초에 좀 지지율의 어떤 자만심에 좀 빠진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게 계속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어떤 활동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상대적으로 조국 전 대표에게 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민주당의 어떤 관심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방위비라든지 관세 협상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고 지금은 경제 그 상황도 경제 성장도 뭐 지금 1.8%에서 대폭 낮추어서 0.9% 있던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모든 어떤 이슈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는 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지율 하락은 아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초반에 많이 요구를 하다가 요새는 그런 광폭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불편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인호 의원님도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요새 워낙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행보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경쟁 상대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정당은 지지율로 먹고 사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정권 초반기에 지지율이 뭐 2주 사이에 그럼 8% 이상 빠졌다는 것은 네. 상당히 그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민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특히 이제 사면을 촉구했던 강덕구 의원조차도 조국 전 대표의 좀 자숙을 좀 바라는 그런 좀 강한 멘트를 냈는데 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조국 전 대표만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3개월 이제 두 달에서 3개월째로 넘어가는 이 국면에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를 모멘텀으로 해서 뭐 민주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모든 범여권 세력이 다시 심기일전해서 오로지 민생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고 성과를 낸다. 그것으로 승부를 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해서 다시 체제를 잘 정비하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이 절실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특검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견을 통해 나온 얘기들이 또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잠깐 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그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남편이 그 계엄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저한테 묻기를 그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김 여사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좀 전해달라. 그냥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라는 글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서희건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본인이 그 이야기한 부분에 왜곡이라든지 와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당 진실 공방이 향후에 뭐 어떤 법적 분쟁으로 또는 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의 이 어떠한 단초,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신평 변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접견을 승낙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단 접견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단으로 접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구치소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접견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선임되어 있는 이 변호인 같은 경우도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선임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 접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신분이 예, 있으면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있고 이 수 접견이 일반 면회와 조금 다른 개념인 겁니다. 이 예. 하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제한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신청이 이제 있었을 때 피의자가 이 부분에 응할지 여부는 피의자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신청서에 어떠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특정 인물이 왔을 때 그 특정 인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본인 추측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 측이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강하게 좀 반박을 한 부분은 이른바 한동훈 배신 발언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신평 변호사가 말을 전했더니 김건희 여사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거의 펄펄 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콕 집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발언을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치소 가기 전에도 병원에서 우울증 관련된 치료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정말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 심신이 굉장히 좀 미약한 어떤 그런 상황일 텐데 과연 심평 변호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쉬움, 회한, 뭐 또 일부는 또 원망 그런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했을 텐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는 저는 뭐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발언, 심평 변호사의 있던 발언 맥락, 즉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보통 통상적으로 무한한 영광 이런 어떤 표현을 잘 쓰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심평 변호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조금 설사 김건희 여사가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는 했지도 좀 지나치게 좀 과장된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로 페이스북에 적고 있지 않아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심평 변호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멘토로 알려졌고요. 좀 과하게 뭐 표현을 해서 과거에도 좀 구설수에 올랐지만 대체로 뭐 멘토라고 불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가지를 잘 전한 바가 있죠. 예, 그러면은 심평 변호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공개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뭐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법적 공방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말에 뼈대는 70%는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한 30% 정도는 심평 변호사가 좀 각색을 했지 않았냐. 소위 양념을 좀 쳐서. 예. 그런데 예.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이 물론 뭐 자신이 죽어야 남편이 살겠냐. 뭐 동정 전략이라고 평가도 되지만 그것도 좀 교묘하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라고 그때 이제 법원에 출석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과 자신을 자꾸 분리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내가 힘을 빌어서 어떤 독직 사건을 벌였다든지 또는 뇌물 사건을 벌였다 이런 것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일관되게 부인하려는 아마 동정 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 또 심지어는 또 서희건설이 특검하고 짜고 공작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수사 전체를 또 전면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불리한 말을 심평 변호사가 또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 행위 때문에 자신 부부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신태한탄. 또 심지어 전한길 씨가 면회 왔으면 좋겠다. 전한길 씨는 바로 다음 주에 가겠다. 이렇게 호응을 하고. 근데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전당대회 와중에 어떻게 보면 고도로 본인이 전한길 씨를 면회 오라고 한 것은 전당대회에 전한길 씨가 민원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접적인 정치 메시지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프다는 분이 온 이제 정치적 행위와 또 부당한 공작 수사 저기까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막상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전하고 나니까 너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김건희 씨가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 또는 뭐 서희건설이 뭐 거짓 특검하고 짜고 치는 수사를 했다고 공작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되는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되니까 김건희 씨는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법을 쓰고 심평 변호사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예 그냥 막 이 공방이 그냥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서로 교감 끝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심평 변호사 저분도 일부 그 각색은 있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을 국민들한테 저런 식으로 전한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맞느냐. 지금은 김건희 씨는 수사에 충실하고 자숙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도 형량을 앞으로 감안해서라도 더 좋은 조언인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그대로를 조금 각색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함으로써 국민들은 불쾌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도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가는 것에 왜 저렇게 부적절하게 자꾸 옮기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러 얘기들이 좀 전해지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심평 변호사에게만큼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있을 수사나 재판에 본인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우선은 여론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현출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수사에서 뭐 누군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단초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여론적인 부분이 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제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의 최근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인정을 했거든요. 갑자기 진술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증언했던 부분은 이제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 해제 의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예. 이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기억을 못했지만 지금 이 뭐 CCTV 영상 같은 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CCTV 영상을 보니 이게 그 문서인 것 같네요라고 기억을 이제 환기했다는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을 진술 번복으로 보아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기억이 나게 된 상황인 건지 진술을 번복한 건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을 가리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는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증죄, 국회 감정에서 말이 바뀐 부분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헌재에서도 진술한 부분도 위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증죄 혐의라든지 그리고 현재 내란죄에 관해서 뭐 방조라든지 아니면 공동정범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이 사후 문건 작성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윤 전 예. 대통령 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선상 이렇게 죄명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죄명을 일단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 허위로 진술을 했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발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는 청구한 다음에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는 지금 3차례에 걸친 조사의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합쳐보면서 이것이 지금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그리고 청구했을 때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선은 청구를 검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단 청구할 수가 청구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예. 지금 현재 발부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N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